불과 한 달 새에 달라진 시장, 경매 낙찰가가 신고가보다 더 비싸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 집값을 잡았다. 앞으로도 못 잡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회가 뭐냐고 하면 불과 한 달 새에 달라진 시장, 토지 확대 지정 후에 집값 상승은 급제동이라고 했는데 상승이 급제동이 된 이유는 뭐냐? 거래를 막았잖아요. 거래량이 확연하게 이 지역은 좀 많이 감소한 상황이고 이제 실거주자 위주로 편성되는 시장이니까는 당연히 제동이 걸리고, 그리고 제가 뒷북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송파, 강남, 서초 한 80% 올라가다가 이제 조금은 거래량이 둔화되는 시점에 눌렀어요. 뒷북이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둔화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퍼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뭐 지금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토제 확대 지정 후에 집값이 급제동, 당연하죠. 근데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집을 이제는 안 살 거야라는 마음으로 바뀐 걸까? 아니면 지금 집을 못 사니까는 아쉽네의 마음으로 바뀐 걸까? 수요자가 눌린 걸까? 수요자가 멈춘 걸까? 살 사람이 없어서 급제동이 걸린 걸까? 아니면은 규제가 막아서 못 사는 수요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후자거든요. 못 사는 수요거든요. 규제가 막아서 못 사는 거지 살 사람이 없어서 급제동이 걸린 건 아니에요. 그 실내로 풍선 효과가 어디로 났냐면요. 경매로 번지고 있습니다. 감정가보다 6억이나 비싼 경매로 번진 토호고요. 이 말은 뭐냐면요. 살 사람이 없어서 스탑 된 게 아니라 규제가 막았기 때문에 못 사기 때문에 살 수만 있으면 살려는 수요들이 경매로 몰린 겁니다. 근데 경매가 그러면은 싸잖아. 싸니까 몰리는 거 아니야? 경매 낙찰가가 신고가보다 더 비싸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 여기 잠실 우성 1, 2, 3차입니다. 1, 2, 3단지 42평에 27명이 응찰을 했는데 여기에 수요가 몰리면서 감정가가 25억 4천보다 6억이나 높은 31억 7천만 원에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토제 해제 전에 가락 헬리오시티 여기도 87명이 몰렸대요. 몰리고 잠실 리센츠도 경매 11명이 몰려서 낙찰가의 감정가가 24억인데 116%인 28억 4,200만 원. 그 원래 가격이에요. 예, 그렇게 이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경매에 몰리느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갭 투자를 못하지만요, 경매를 낙찰받거나 상속이나 증여 같은 경우는 갭 투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몰리는 거예요. 이런 거는 나중에 풀리면 어떻게 되느냐? 뻥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기회가 뭐냐고 하면 토호제의 실거주로 사십시오. 그러면은 유리한 고지를 갈 수 있습니다. 협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은 이제 시장에 가면은 그 협상할 수 있는 물건이 그래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매도자들도 좋은 입지와 수요자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단단하게 줄다리를 하거든요. 지금 교집합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집합이라면은 매도자는 매물을 걷어들이고 호가를 올려서 내릴 생각이 없고, 매수자는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낮은 가격을 가져가려고 노력하지만은 그 낮은 가격이 안 나오고, 교집합이 돼야지 거래가 되는데 아직 그 시점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도 조만간에 이제 교집합들이 나올 것 같으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수요자는 이런 토지거래 허구역이 지정된 데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길게 가져가면은 토지거래 허구역이 지정된 데가 좋은 데니까는 상관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토지에 의해 달라진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달라졌을까? 급제동 걸렸지만은 수요는 여전히 몰리고 있다. 예, 풍선 효과가 다른 형식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이제 우대빵 소장님이신 심영석 소장님께서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은데, 레셉스 개미 진단이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예전에 파나마 운하를 건설을 했을 때 말라리아 때문에 인부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말라리아에 걸릴까라고 이제
진단을 했는 게 뭐냐면은 이 레셉스라는 사람이 이 개미가 말라리아를 엄청 번지게 하는구나. 이 개미를 없애려면은 얘들을 물에 빠뜨려야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노동자들의 침대 밑에다가 큰 물그릇들을 그 바닥에다가 담궈 놓는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말라리아의 원인은 뭐였냐면요. 모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물그릇에 모기가 번식을 한 거예요. 레셉스가 오판을 한 거죠. 그래서 파나마 운하 공사 중에서 거의 많은 인부가 죽었는데 2만 2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나왔거든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문제의 원인을 잘 진단을 했다면은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들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인부들, 그 귀중한 생명들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하고 있는 게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잘못된 진단, 정책적 잘못된 진단은요, 폐해를 키우는 역사를 반복을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구도 비슷하거든요. 잘못된 진단을 하면요, 거기에 대한 폐해들이 옵니다. 부작용. 이 부작용이 뭐냐면요, 더 양극화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는. 여기가 계속 토지거래로 지정되면요, 여기가 좋은 데인 걸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또 선호한 데 또 맞잖아요. 그런데 눌러 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토지거래 지정을 그 지정에 대해서 억누른 거죠. 급제동을 되었지만은 살 사람이 없어 급제동이 된 게 아니라 규제가 막아서 못 사는 수요들이 있는 거지. 이 수요들이 언젠가는 이 영원히 막을 수 없거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요. 5년이 마지막 끝까지예요. 물론 뭐 국토부에서 5년 하고 서울시에서 5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은 10년, 20년, 30년 막을 수 있지만은 그렇게 자유를 막는 나라가 과연 온전한 나라고 경제 상황이 괜찮아지는 나라일까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부작용이 스프링처럼 튀어올라요. 이번에 확인했잖아요. 근데 그걸 견뎌야 되거든요, 정부가. 그걸 견디고 시장에서 정상화가 스스로 자정작용할 때까지 가격을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토지거래 허구구역에서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팔린 아파트가 사실은 파크리오, 그다음에 헬리오시티, 거기가 좀 많이 팔렸고, 그리고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구이 지정된 지역 중에서 말하는 거예요. 재지정된 지역 중에서. 그다음에 송파 쪽에는 올림픽 파크 패밀리타운, 엘스 리센츠, 그다음에 가락쌍용이라는 아파트 1차도 리모델링 아파트죠. 많이 팔렸고요. 트레이좀도 많이 팔렸어요. 근데 이제 토지거래 허구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 이외에 거래가 상당수 많이 된 게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거래가 가장 많이 된 데가 송파를 제외한 강동 고덕 그라시움입니다. 아르테온하고 그라시움 고덕 쪽에서 거래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었을 때도 그 동네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고레일도 많이 나왔고 성동 센트라스도 이번에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그 리모델링 하고 있는 선사 현대 아파트라는 데도 있는데 거기 아파트도 거래량들이 오늘 기준으로 거의 50건 가까이 나왔거든요.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토지거래 허구역이 지정된데도 재지정이 되기 전에도 토지거래 지정이 돼서 또 잠실 쪽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토지거래 허구구역이 지정이 되면요, 거래가 막히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은 실거주자는 할 수 있고 기존에 전세를 맞춘 사람들이 뭐 계속 살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거래는 제한적이자면 됩니다. 근데 제한을 했는데 집값을 잡았나? 못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못 잡을 겁니다. 부작용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전에 그 또리님께서 과천에 토지거래 허구구역이나 이런 것들을 확산하거나 규제 지역으로 확산하면 어떻게 될까로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는 또 가격이 2021년처럼 퍼지는 거죠. 그냥 불을 끄기 위해서 바람을 부는 게 아니라 물을 부어야죠. 바람을 불면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규제들이 조금은 다주택자들도 풀고 해가지고 어디에 집중되지 않게 분산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방은 진짜 해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알로아님께서 잠시 제가 채팅을 봤는데 알렌 전문 유튜버들은 또 매매도 상승도 올해 끝났다네요. 진짜 경기도는 팔 수가 없네요라고 했는데요. 끝났을까요? 안 끝났습니다. 어떻게 부동산이 상급지만 움직일 수 있죠? 서로가 같은 몸인데 안 그렇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시차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끝났다는 얘기는요. 예전에 그 부동산은 끝났다. 김수현 씨 공무원이었죠. 책까지 냈죠.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끝났다. 아웃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공직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도 상급되는 공무원분하고 제가 좀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얘기를 좀 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진짜 후회한다고. 예전에 내가 개인적으로 선모 씨라는 분을 만났는데 아 그때 집값 끝났다고 해가지고 집을 안 샀는데 진짜로 후회한다라고 해서 저랑 그때 공무원 시절에 부동산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집을 어떻게 사야 되냐 이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게 시장이 안 좋으면요 우리는 그 현재의 공포에 휩싸여 가지고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휘둘리면 피해자가 됩니다. 일반인이 시차를 알 수 있을까요? 저도 시차를 알 수가 없어요. 시차는 우리가 맞추려고 하는 영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산은 뭐냐면요. 쌀 때 사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이 운 좋은 사람은 빠를 수도 있고요. 조금 아쉬운 사람은 느릴 수 있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 주식도 한국 주식은 제외입니다. 미국 주식도 언제 이렇게 갑자기 서프라이즈가 날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맞이하기 위해서 떨어졌을 때 조금씩 사서 기다리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런 시차를 알려고 하는 것보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대응하고 내가 만약에 갈아탈 여건, 예를 들어서 내 집이 7억이고 1주택이고 비과세인데 내 현금이 4억이 있어요. 그러면은 실거주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4억하고 7억하고 그리고 플러스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13억, 14억짜리 집으로 가야죠.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하는 거지. 아, 이거를 내가 지금 2년 뒤에 팔 거니까는 그 집을 팔아 가지고 내가 뭘 해야지라고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추려고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이런 비유를 든 겁니다. 잘못된 진단이라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진단에 기준도 많이 없어서 매매 자리 되게 혼란스러워요. 여기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기준이요. 각 구별로 다 달라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 게 강남구 같은 경우는 1년. 1년 안에 안 팔면은 범칙금이 시가의 몇 %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서초구는 6개월. 그러니까 뭐 송파는 1년, 용산은 4개월, 양천구는 1년, 성동구는 6개월, 영등포는 6개월. 토지거래 허가기준이 다 다릅니다. 지금 지정돼 있는 거는 강남 3구랑 용산이긴 하지만 양천도 있죠. 그러면은 강남 같은 경우는 집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집을 한 개를 사고 1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되는 거예요. 처분을 못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아시는 분도 강남구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정되어 있을 당시에 집을 사서 한 개를 더 샀어요. 이거를 처분을 해야지 되는데 언제 처분했냐면요. 진짜로 너무 힘들게 기존 주택 처분 기간 하루 전날에 처분을 했어요. 좀 복잡한 사연으로 처분을 한 거죠. 기간은 바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조금의 기간은 있지만 그래도 토지거래 허가기준이 구별로 다 다르다. 이것도 좀 웃긴 겁니다. 사람들이 뭐 알 수가 있나요? 뭐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요. 제가 이제 이 기준들이 모여서 매매자리 진짜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단지별로도 토지 기준들이 달라요. 용산에 이번에 신문에 난 거 보니까 용산의 한남더일 같은 경우는 32개 동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고도 제한의 규제가 있어가지고 그 규제 때문에 한 11개 동은 4층짜리밖에 없어요. 근데 그 4층은 아파트로 분류 안 되고 연립으로 분류되거든요. 근데 같은 필지고 가격들도 다 고만고만한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대상이 아니에요. 한남더일의 32개 중에서 11개 동은
연립주택으로 분리되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적용을 안 받고 나머지 21개는 적용이 돼요. 기준이 이래요. 그리고 같은 아파트인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기준이 달라요. 타워팰리스. 타워팰리스는 오피스텔하고 아파트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피스텔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적용이 안 되죠. 거기는 뭐 거주 요건, 실거주 요건이 없죠. 근데 타워팰리스의 아파트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업지역이라서 오피스텔이랑 아파트를 같이 한 거거든요. 예전에 이 타워팰리스가 미분양이었잖아요. 타워팰리스는 예전에 삼성이 거기에 본사를 지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여기에 타워팰리스를 지었는데 미분양이 돼서 고 이건희 회장도 그 펜트하우스 집 사가지고 조금 머물러 있었던 적이 있었죠. 아무튼 이런 타워팰리스도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두 개로 분리되어 있어서 어떤 데는 토지거래구역이 지정이 되어서 적용이 되고 어떤 데는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이 다 다르니까 이상하죠.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도 같은 동네인데 토호제 적용 기준이 달라요. 송파의 꿈에 그리는 토호제 적용, 바로 길 건너 바로 옆에 성남 위례 센트럴 자이는 적용이 안 되고, 그리고 마포랑 용산에도 행정구역이 두 개가 딱 묶여 있어가지고 어디에 기준을 정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판단이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상합니다. 너무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면으로 하니까는 사람들이 이게 형평성에 좀 저해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기준이 다릅니다. 헷갈리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도 헷갈리는데 그렇지 않나요? 이런 헷갈리는 거, 법이라는 거는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도 있지만요.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놓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가 아파트에 적용이 되면서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레셉스의 개미 진단처럼 잘못 진단을 해서 잘못 재지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작용들은요, 요게 풀릴 시점에 아마 나올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지금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실거주할 사람들은 진입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이 매매자들만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전세자들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금지를 시켰잖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세입자를 맞추는 게 안 되죠. 세입자 줄어듭니다. 갭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그 주거 안정화 대책을 내면서 서울의 조건부 대출들을 좀 막아버렸죠. 조건부 대출을 서울은 완전히 1금융권은 다 막았습니다. 조건부 전세 대출이 1금융권은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금융권을 차단을 하면은 세입자의 전세 수요가 줄어들죠. 세입자 전세 대출이 안 되는 케이스들이 이제 많아지는 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조건부 전세 대출이 안 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나와야 되는 전세 매물들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런 조건부 전세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다 막히지 않았습니다. 조건부 전세 대출이라는 게 등기를 칠 때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고 나도 그 세입자의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잔금을 치를 때 엎으려고 하는 건데 그걸 못 하니까 일단은 내가 돈을 다 치르고 그다음에 세입자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틈새는 기존에 세입자가 있는 걸 사는 거는 괜찮지만은 새롭게 세입자를 맞추거나 내가 새롭게 들어갈 때 이 수요들이 꽤 있거든요. 요게 막혀 있는 거예요. 경기도 인천은 안 막혔습니다. 경기도도 막혔지만은 농협이라든지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아직 막히진 않았어요. 아무튼 세입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거죠. 공급이 부족하니까 수요가 빽빽해지는 거죠. 그리고 전세 사기 이슈가 지금 좀 커졌잖아요. 또 그런 상황이 겹치니까 전세 수요가 완전히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시장도 대출로 규제로 막히고 전세도 힘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는 또 수요가 또 이렇게 풍선처럼 눌려서 갈 수 있는 데가 월세 수요. 월세 비중이 늘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전세로 살지 마십시오. 처음에 저도 전세로 살았고 전세가 필요한 제도긴 하지만요. 전세를 오랫동안 살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서 임대주택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주택이 너무 평온하니까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안 돼서 나중에 뭐 10년, 20년 임대주택 살다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내가 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으니까. 저 그래서 군인이나 뭐 여러 많은 분들이 관사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부동산이나 자산에 신경 써야 됩니다. 평온하게 관사에 살다가 나중에 나오면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 내 재산이 없어진 거예요. 내 재산이 녹아내려 버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가 임차를 일시적으로 이용은 할 수 있지만은 전세로 살지 말고 저는 좀 속된 말로 좋은 주인과 나쁜 주인을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저는 예전에 그 전세금을 막 올리는 과정들이 있고 월세를 올리는 과정들이 있어가지고 더러워서 집 산다였거든요. 근데 그 주인이 원망스러웠는데 지금은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좋은 주인이었어요, 저한테. 동기를 줬잖아요. 동기부여를 줬잖아요. 아, 그래도 집을 빨리 사야 되겠구나. 이런 동기부여를 확실히 줬어요. 근데 거꾸로 제가 아는 분 중에 부산 분 중에 한 분이 예전에 상담을 신청을 했어요. 지인이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분은 너무 세입자들이 자기들이 너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오랫동안 살려고 하고 전세금도 안 올려주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사세요 10년을 살았는데 10년 뒤에 그 사람이 집을 팔고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 돈 모아놓은 게 월급으로 돈이 모아집니까? 안 모아지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의도는 선했으나 결과론적으로는 아쉬운 결과가 나왔잖아요. 저는 그 주인은 좋은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동기부여를 빨리 안 줬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전세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 지금은 그 20대나 30대들 결혼을 하실 때 이제 그리고 집을 한 번도 사보지 않으신 분들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정책 모기지론이 그래도 아직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금리도 상대적으로 작고 그리고 대출에 대한 범위도 최대 80%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용을 해서라도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높게 알지 마시고 집을 꼭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세자가 점점 힘들어지고 전세가 없어지진 않겠지만은 전세가 지금 시점에서는 쪼그라들고 월세로 그게 몰려가는 상황들로 조금은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조건부 전세 대출도 그렇고 뭐 전세 사기 이슈도 그렇고 갭 투자 막으려고 하다가 세입자들도 힘들게 하는 상황들도 동시에 만들고 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때는 자산에 머물러 있는 기준들을 좀 가지고 집을 좀 무주택자들은 구매하는 것들을 고려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